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집단 감염이 12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전국의 생밀 작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말 국내 도입이 예정된 화이자 백신이 실험 결과 남아 공발 변이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극저온 보관 유통이 필요한 백신의 예방 접종센터 5곳을 이달 안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야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 끝에 사의를 표명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이 세계적인 유명 기부클럽에 한국인 최초로 가입하고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액수는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1조 4천억 원어치를 해킹에 빼돌린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3명을 기소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을 키보드로 가상화폐를 훔치는 세계 은행 강도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폭설을 동반한 막바지 한파는 내일 풀려 주말에는 4월 초순의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 동해안에는 고온 건조한 양간지풍이 예상돼 대형 산불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3차 유행의 재확산을 넘어 4차 대유행으로 직행하는 것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는데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영업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신규 확진자 수가 공교롭게도 전날과 똑같은 621명인데요. 좀 설 연휴 끝나자마자 방역당국 또 비상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1명입니다. 이틀 연속 600명대인데 전날과 수치가 같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509명, 해외 유입이 31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9명, 경기가 237명, 인천 16명 등 수도권만 432명입니다. 이 중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71명입니다. 비수도권은 부산과 충남이 각각 28명, 경북 22명, 충북 16명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544명으로 6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161명으로 8명 줄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설 연휴 동안에 사적 모임을 통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또 대규모 사업장과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영업제한 시간 완화 이후 이틀 만에 확진자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산세가 지속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시간 완화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 6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방향이 나왔다고요? 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3단계 개편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식당과 술집은 최대 4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밤 10시 이후엔 매장 내 영업을 중단케 하는데 이런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과 독일도 식당, 술집의 영업을 밤 11시 이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인 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남양주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123명으로 늘었습니다. 공장에서 처음 확진된 외국인 노동자가 이틀 늦게 확진 소식을 통보받았는데 그 사이 여러 장소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나서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남양주 진건읍에 있는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확진자가 123명까지 늘어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시는 이곳 공장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가 현재 123명이 됐다고 집계했습니다. 어제 이후로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 확진자를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 4명과 그리고 확진자의 가족 3명, 그리고 인근 공장 직원 1명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앞서 인근 공장 직원 1,200명을 상대로 전수검사를 시작했고 이 가운데 952명이 검사를 마쳤는데요. 이 가운데 내국인 1명이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검사를 받지 못한 나머지 200여 명은 오늘 안에 자택 근처 보건소 등에서 검사를 받아 이르면 저녁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확진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기숙사에 함께 모여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확진을 받은 노동자 가운데 25명은 외부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고 또 2명은 관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1명은 여전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 기숙사에 모여 있는데요. 다만 이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마땅히 자가격리할 장소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 지금 확진자가 있는 이곳 기숙사에서 함께 격리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기숙사 안에 화장실을 비롯해 공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음성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추가로 감염될 우려도 있습니다. 관할지자체는 오늘 안에 이곳 확진자들을 모두 외부로 이송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산업단지 외부로도 감염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공장에서 첫 확진자의 경우 확진 자체는 지난 13일에 이루어졌지만 확진자에 대한 통보는 이틀이 지난 15일에 이루어졌는데요. 보건당국은 확진 정보가 이 검사가 이루어진 진료소에서 이 진료소가 있는 관할구청으로 그리고 관할구청에서 노동자가 거주하는 구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와 함께 확진자는 이 확진 통보를 받기 전에 자가격리가 원칙인데도 이틀 내내 외부를 다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확진이 이루어진 당일은 용산구에 있는 한 주택으로 다음 날은 같은 지역에 있는 마트를 들렸고 이후 남양주에 있는 기숙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접촉자 파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설 연휴 동안 공장 노동자 일부가 기숙사를 벗어나 남양주 시내와 서울 이태원 등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역당국은 현재 역학조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다른 확진자들의 동선도 함께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양주 진건읍에 있는 공장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 공장에서 시작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설 연휴 때 가족 모임을 통해서 일가족이 집단 감염되는 사례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예, 자,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이 설 연휴 가족 모임이 새로운 고리가 되고 있어서 좀 불안한데요. 공장 직원들에 대한 전수검사는 끝난 겁니까? 네, 직원 6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마무리되면서 공장 안에서의 확산세는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과 접촉한 가족과 지인들의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직원 가족 4명이 확진된 데 이어 공주에서도 가족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과 세종, 경기도 시흥에서도 공장 직원들이 추가 확진됐고 가족 감염 사례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14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귀뚜라미 보일러 측이 집단 감염이 확인된 이후 제품 수백 대를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 공장에서는 생산 설비와 휴게시설 등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측은 시설 폐쇄가 이뤄진 것은 아니어서 소독 작업을 마치고 제품을 옮겼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 반출 작업에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직원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설 연휴 기간 직계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이 주소지가 다르다면 금지가 됐었는데 방역 수칙을 어기고 가족 모임을 했다가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설 연휴 기간 가족 모임을 했다가 일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에서 가족 6명이 모였다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 진구에서도 가족 10명 가운데 7명이, 남구에서는 일가족 6명이 확진됐습니다. 가족 모임을 통한 감염이 연휴 이후 직장 동료 7명과 동료의 가족에게까지 퍼진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경북 봉화와 경남 진주, 세종과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명절 가족 모임 후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가족에게 한 명당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북 경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원생 등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A씨가 어린이집 교사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전수 검사한 결과 교사와 원생 등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네, 이번 월요일부터 완화된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경각심도 따라서 느슨해졌을까요? 거리 두기 완화로 다시 문을 연 클럽에는 새벽부터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손님들은 마스크도 안 쓴 채 술을 마시고 춤을 췄습니다. 방역 지침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손여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클럽 안. 번쩍이는 조명에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커다란 음악 소리.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선 사람들이 몸을 흔들어댑니다. 어림잡아 폭 4m 정도인 비좁은 공간에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옆 사람을 밀치고 틈을 비집어야 발걸음을 간신히 옮길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턱에 걸치기 일수. 아예 쓰지 않은 채 춤추고 떠드는 사람도 쉽게 눈에 띕니다. 아무 데서나 담배 피우고 아무렇지 않은 듯 바닥에 침을 뱉습니다. 모두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위. 하지만 제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늦게는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오늘 여기 몇 시까지 영업해요? 마감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동안 절박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위에 나섰던 유흥시설 업주들. 거리 두기가 풀리자마자 문을 열었지만 방역 수칙을 지켜 운영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이런 클럽들은 영업 제한 시간을 피해서 새벽 5시부터 문을 엽니다. 그런데 구청과 경찰은 저녁에 단속을 나가서 허탕만 치고 있는데요. 손여정 기자의 보도 계속 보시겠습니다. 해도 뜨지 않았는데 클럽 입구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문을 여는 새벽 5시에 맞춰 입장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7시를 조금 넘었는데요. 새벽 5시부터 강남거리 일대 클럽 2곳이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입구에서 QR코드 인식과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지만 기본적인 발열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테이블당 손님 4인 밑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면적당 받을 수 있는 손님 제한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안에 손님이 있는 상황은 3, 40명이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럽들은 영업 금지가 풀린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영업 가능 시간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런데 손님들은 충분히 놀기 위해 일찍부터 몰리고 있습니다. 단속 권한이 있는 구청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저녁 늦게 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섰다가 허탕만 쳤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좀 놀래더라고요. 저녁에는 안 열고 새벽에 이제 여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정부는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하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주에 대해서는 한 번만 걸려도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 내용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온 건지, 지금 아직 1차는 경고고 2차는 운영 중단 10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엉뚱하고 허술한 단속의 빈틈을 노려 일부 클럽이 코로나19 해방구가 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남아공발 변이의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는 텍사스 조립대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남아공 변이와 같은 변이 특색을 지닌 바이러스를 배양해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교할 때 남아공 변이처럼 변형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항체의 보호 수준이 3분의 2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의 배경인 검찰 인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단행 당사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른바 민정수석 패싱 논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정수석 사의 표명이 알려진 뒤 오늘 처음으로 박범계 장관의 공식 입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거듭 사의를 밝힌 만큼 갈등 당사자인 박범계 장관의 입장이 주목되는데요. 다만 박 장관의 입장은 오후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오전 10시부터 열리기로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여야의 신경전 속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오후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갑작스레 당일 국회 불출석을 통보한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한 건데요. 우선 오후 회의가 시작되면 국민의힘은 박범계 장관에게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고위 인사안을 관철시킨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정수석 패싱 논란을 추궁하겠다는 건데요.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안을 직보한 건지, 또 이 과정에서 신수석 대신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메시지 역할을 하게 된 과정이 뭔지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이번 논란이 결국 문재인 정권에서 이어져 온 라인 다툼의 결과가 아니냐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검찰 출신인 신현수 민정수석보다 친조국 라인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영향력이 컸던 게 결국 사의 표명의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문재인 정권 레임덕의 신호탄으로까지 규정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논란 비화를 경계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리 계획 등을 물으며 검찰 또 사법개혁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도 쟁점인데요.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의 불법 사찰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공식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국정원의 정치인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불법 자료 열람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불법 사찰 규명 대상을 공식적으로 확대한 겁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걸 두고 일각에서는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그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같은 내용을 보고했지만 어제까지 민주당은 당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보고를 직접 받았던 김병기 간사가 이명박 정부 때 내려온 불법 사찰 지시가 박근혜 정부 때 중단된 정황이 없기 때문에 사찰이 이어졌을 수 있다며 심각성을 제기한 수준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틀 만에 박근혜 정권 진상규명 주장을 이렇게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의 대응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사찰 중단 지시가 없었으니 사찰이 이어졌을 거라는 논리라면 이후 다른 정권도 다 마찬가지라는 뜻 아니냐며 맞받아쳤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중단 지시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조사해봐야 하는 거냐며 민주당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근거 없는 불법 사찰 의혹 키우기는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공세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후 반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영장 청구권을 현행대로 검찰에 주도록 하는 쪽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검찰의 거센 반발 예상 때문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의 힘 빼기 핵심은 검찰이 쥐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어떻게 할지에 있습니다. 기소 독점과 기소 편의로 무장한 검사가 영장 청구권과 직접 수사권을 두 손에 쥐고 견제장치 없는 권한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는 상황에서 검찰은 독재자의 보금가는 절대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권은 어느 정도 경찰과 공수처에 넘겼고 이제 남은 건 검찰의 영장 청구권이었습니다. 현재 검사만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고민 끝에 영장 청구 권한을 다른 기관에 주지 않고 검찰이 그대로 갖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1차 수사는 못하지만 기소를 위해 필요한 2차 수사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만 타 기관 수사가 미진할 경우
직접 소환 조사와 같은 주요 수사를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영장 청구권과 2차 수사 권한을 통해 검찰의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검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영장 청구권 이전 등이 검찰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의 틀을 당분간 크게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과 지나치게 각을 세우며 갈등 국면을 만든 것이 여론에 부정적이었다는 분석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과의 오랜 갈등 국면에서 쌓여온 국민적 피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최우선시하던 집권 여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이 세계적인 기부클럽에 가입해서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최근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카카오 김범수 의장에 이어서 이른바 자수성가형 창업자의 통큰 기부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기부클럽인 더 기빙 플래지 홈페이지입니다. 워런 버핏, 빌 게이츠 회장 부부 등이 만들었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테슬라 경영자 일론 머스크 등 억만장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선단체의 첫 한국인 가입자가 나왔습니다.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이 주인공입니다. 여기 가입하려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해야 합니다. 김 의장 재산은 주식 가치 등을 포함하면 1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기부액은 이 중 절반 이상인 5천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김 의장은 서약서에서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에 자신이 이만큼 이룬 건 신의 축복과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밖엔 설명하기 어렵다며 성공을 사회로 돌렸습니다. 이어 최소 수혜자 최우선 배려 원칙에 따라 그 부를 나눌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열흘 전에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범수 의장도 별다른 재산이나 사회적 배경 없이 PC방 창업을 시작으로 지금의 카카오를 일궈낸 자수성가형 창업자입니다. 그간 재벌 대기업 총수들이 상대적으로 기부에 소극적이었지만 이른바 흑수저 창업자를 중심으로 통큰 사회 환원이 이뤄져 기부 문화에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분배가 두 분기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3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인석 기자, 소득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가 오늘 발표된 거죠? 네.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 양극화가 악화되는 엄중한 상황임이 통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 동향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 가구 소득을 하위 20% 가구와 비교한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비율은 4.27배로 전년 동분기 대비 0.08배 상승했습니다. 5분위 비율은 전년 동분기 대비 2분기 연속 확대됐는데 이는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월 평균 소득은 1,002만 6천 원으로 2.7% 증가한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64만 원으로 1.7% 증가에 그쳤습니다. 다만 3분기보다는 4분기의 5분위 비율 격차가 줄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3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고용 부진 여파로 13.2%나 줄며 2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이전 소득은 25.1% 증가하며 전체 가구의 소득은 1.8%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줄어들고 있는 시장 소득을 정부가 정책 지원으로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의 소비 지출은 강화된 거리두기 영향으로 0.1%가 줄며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식료품과 가정용품 등의 소비는 늘어난 반면 외출과 여행, 대면 서비스업 업종인 의류와 오락, 숙박,
음식, 숙박 등의 지출은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4분기 현 소득과 분배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 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과 격차를 줄이는 정책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폭 출신을 낀 현직 경찰관과 법원 공무원의 마스크 판매 사기 의혹 관련 YTN의 단독 보도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이들은 불법 마스크 제조 혐의로 당국에 적발된 뒤에도 전국 법원에 제품을 대량으로 납품했고 심지어 시장으로부터 경력까지 받았습니다. 공무원 신분과 인맥을 활용한 건 아닌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말 전북 전주시의 한 마스크 공장. 김승수 전주시장이 찾아와 임직원들을 위로했습니다. 마스크 대란 속 지역 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격려 방문한 겁니다. 우리 지역업체들부터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주민한테 공급 좀 해줘라. 정부에서도 비말이든 뭐든 입을 가릴 수 있는 거 허락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마스크 못 사니까. 그거 중국으로 하니까 제재하겠다고 하고. 하지만 불법 마스크를 만들던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식약처 단속에 걸린 날 김 시장 일행이 방문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인맥을 활용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신문사에서 해가지고 왔어요.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마스크가 이렇게 만드는 회사니까 격려 한번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왔었던 거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법 마스크는 전국의 주요 법원과 보건소 등 관공서 20여 곳에 납품됐습니다. 모두 10만 장, 3억 원어치인데 공장의 주요 판매책은 현직 경찰관 A씨와 법원 공무원 B씨, 조폭 출신 송모 씨였습니다. 법원 공무원 B씨는 단순 소개만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단지 매일 가니까 나하고 이제 아는 사람 오는데 그냥 솔직히 그거 시키고 그건 했어요. 그게 죄가 된다고 하면 내가 처벌 받아야죠. 중국에 수출까지 해 거액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경찰관 A씨 등이 공무원 직위를 앞세워 불법 마스크 판매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은행 계좌와 통신 내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현직 5.18 구속 부상자회 이사가 과거에 가짜로 서류를 조작해 국가 보상금을 타낸 사실이 법원의 최종 판결문에서 확인됐습니다. 판결문대로라면 범행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5.18 단체 이사를 맡은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를 대표하는 이사 가운데 한 사람인 김모 씨. 20여 년 전 부정한 방법으로 나랏돈을 떼먹은 이력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980년 5.18 당시 김 씨는 군인들에게 끌려간 건 맞지만 구타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속이고 보상 서류를 내 나랏돈 3,900만 원을 챙긴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00년 재판에서 확인됐습니다. 모두 5명이 범행에 가담했는데 김 씨를 비롯한 3명은 최종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당시 다른 사람의 특정 사실을 말로 증명해주는 인후보증 제도를 악용해 서로 군인에게 맞은 것을 봤다며 증인이 되줬습니다. 편법 시행된 사례가 많다는 여론이 있으며 일부 5.18을 폄훼하려는 세력들에겐 5.18의 가짜 유공자가 존재한다는 별미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김 씨는 재판 당시 증인이었던 군부대 관계자가 폭력에 대한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나온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02년에 유공자로 인정받았고 부상 등급도 뒤늦게 되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받은 보상을 한 게 아니고 내 억울함을 어제 전에 내가 14등급을 받았었어요. 그 14등급을 다시 찾았다니까요. 그러나 5.18을 이용해 돈을 타내려 했던 사람이 5월 단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구속 부상자회 이사를 맡았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임명된 지 지금 한 달여가 지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사이에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했습니다. 추윤 갈등에 이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새로 임명된 민정수석 신현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현수 민정수석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하는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 뭐 사표가 수리되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회의도 하고 출근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출근은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출근은 합니다. 안 하고 있다. 예, 예. 휴가원을 냈다고 하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이제 나흘간 휴가를 끝내고 출근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출근해서 또 사의를 표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예. 같고요. 그쯤 되면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을 그대로 두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에 다시 출근했을 때 다시 사의를 표하느냐 안 표하느냐 네.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신현수 수석은 지난 1월 1일 임명된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입니다. 그리고 임명 당시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까지 해서 삼고 초려를 해서 모셔온 인물.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예.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을 했거든요. 그 당시 뭐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민정수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인연을 이제 맺어왔고 또 뭐 문재인 정부에서 좋아하는 형사통이기도 하고 또 그때 아마 함께 일하면서 아마 좀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신뢰를 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은 뭐 국정원 기획실장도 시키고 예. 굉장히 중책을 맡겼죠. 그러니까 국정원 기획실장 아무나 안 맡기는 자리입니다. 정말로 신뢰하지 않으면 안 맡기는 그런 예. 자리까지 이제 맡긴 그런 인물이라서 이번 사태가 그래서 더욱더 지금 이제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인물이 왜 2달도 안 돼서 지금 사의를 표명했을까 이게 의문이 들다 보니까 여러 해석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좀 인정을 한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런 경우에 이제 기자들한테 거의 백브리핑을 하거든요. 예, 뭐 자세한 사정을 일단 설명을 하는 과정이 있었던 네. 것으로 보이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크게 팩트는 3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원수 민정수석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을 두고 갈등했다. 그 사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얻어냈다. 이 신현수 민정수석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이른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냈던 인사가 큰 틀 안에서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든 안 받았든 간에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인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느냐 아니면은 민정수석의 요구가 과했느냐 이런 2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뭐 신뢰로 바로 돌아서긴 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 너무 뭐 불신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하루아침에 막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낸 인사안에 그러니까 검사장급 인사에서 크게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지되거나 이런 틀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도 어느 정도 공감했다. 이렇게밖에 사실은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왜 사의를 표명했느냐? 이런 부분으로 보면 예. 신현수 민정수석의 요구가 많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많지 생각해요. 않았을까?
뭐 이른바 창피당한 것처럼 이번에 그 신현수 수석이 외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애정이 저는 깔려 있는 거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검찰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하고 계속 갈등하고 법무부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번에 민정수석이 되면 그래도 뭔가 적극적 중재 역할을 하고 그리고 검찰의 요구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주는, 친정의 얘기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고요. 또 민정수석 자리를 요청받았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들을 아마 요구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선 검찰에 있는 지금 현재 검사들이라든가 이런 후배들의 요구를 자신이 직접 뭔가 수용하거나 받아들여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을까. 뭔가 조율 과정에서 요구가 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고 계시는 건데요. 저는 사의를 표명했던 주요 요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청와대가 어제 이제 민정수석의 사의서를 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한 사실을 청와대가 공개한 게 어떻게 보면 박범계 장관에 대한 경고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지금 김성환 평론가와 반대되는 그 의견인데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 노룩 제가를 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도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박범계 장관 얘기만 듣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결정했다는 건데 과연 그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번 문제가 오히려 좀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의 좀 구조적인 문제하고 좀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관이 힘이 세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민정수석이 더 힘이 세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금 이제 뭐 청와대 정부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모든 거를 다 사실상 관장하다 보니까 장관들이 상당히 힘이 좀 약하다, 역대 정부하고 비교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도 새로 임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다가 이 또 법무부 장관도 어떻게 보면 나름 실세 장관이 들어온 거죠. 게다가 정치인이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당한 권력의 어떤 그 파워 게임이 좀 전개가 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지만 검찰 인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의 패싱설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아마 야당 또는 법사위에서 이 얘기 계속 그 질문을 할 예정일 것 같은데, 통상 검찰 인사안이 제가 되기까지 어떤 조율 과정을 누구와 누가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그렇다면 이 조율안을 최종 누가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까? 보통 민정수석의 역할이 크죠. 왜냐하면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다. 이제 이게 형식적인 어떤 그 명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뭔가 형식적인 절차의 정당성은 계속 지키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모든 인사안을 직접 검찰하고 소통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민정수석이 주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청와대와 조율된 내용들을 법무부 장관과 논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현수 민정수석과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요구가 민정수석 쪽으로 얘기가 전달이 되고, 민정수석과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조율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조율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은 검찰의 요구를 좀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그래서 검찰과의 갈등을 어느 정도 이 화해 국면으로 돌려놔야겠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화두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 그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의견 일치는 안 볼 수도 있고 갈등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수석하고 장관하고 의견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 있는데 수석과 대통령과의 관계, 장관과 대통령의 관계가 잘 정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청와대 내부에서 그 조율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을 들고 오면 수석한테 이거 맞느냐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인사를 낼 때 아니다 확실히 조율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안 발표하지 마라 이렇게 예. 제동을 걸어줬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이 왜 그랬을까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 점에서 예. 지금 뭐 레임덕이다, 권력 누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와 실제 참모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참모하고 장관하고 싸우고 그 안에서 갈등이 노출되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지금 외부에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저는 이 청와대 어떤 참모나 아니면 장관, 실제 실무라인하고 관계들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라면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견이 있었는데 이걸 중재를 하려고 한 게 신현수 민정수석이었고요. 이게 그런데 그 사이에서 중재가 안 된 상황에서 재가가 났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좀 무리를 했을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 재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일단 제가 한 것까지 지금 청와대가 인정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이런 모든 그러니까 조율이 안 된 걸 알고 보고를 재가를 했을 가능성. 통상적으로는 민정수석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검찰청 내부에 여러 가지 뭐 검사들 비위 사실이 있다거나 하면 그런 정보 정도 제공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잘 개입은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에 너무 이게 이견이 커서 도저히 조율이 안 된다. 그런 시점이 되면 이제 불가피하게 민정수석이 이제 개입을 하는 거고 민정수석이 개입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대통령이 개입한다라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교통정리를 한다. 그 의미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좀 이제 흐름을 쭉 보건데 이견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신현수 민정이 불가피하게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자 그러면 이제 본인도 본인 생각이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찌됐건 제3의 안을 들고 가서 재가를 최종적으로 민정수석이 받더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아마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박범계 장관이 어떻게 보면 본인 어떤 인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정치인답게 어떻게 보면 선수를 좀 친 거 아닌가. 대통령 독대 요청하고 뭐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재가를 받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신 민정수석에 대한 패싱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로 아예 출근을 했습니다. 법사위에 출석을 했는데 오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오늘 출석을 안 하는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가 오전엔 얘기를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이용구 차관이 뭐 미열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참석을 안 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여야가 서로 갈등을 좀 벌였던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뭐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야당 입장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핑계로 대고 지금 안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오늘 얘기의 본론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근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혀야죠. 왜냐하면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왜 이번 인사안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태를 좀 적극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것들, 그게 또 외부로 그대로 노출이 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또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그럴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가가 난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 참모가 공개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불만들을 토로하는 것 이거는 원래 참모로서 맞는 태도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모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외부로 다 사표 제출한 사실까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아주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대통령의 참모는 입이 없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얘기는 좀 돌려 말하면 검찰과의 갈등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좀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되겠다. 화해 제스처나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다고 하는 걸 너무 지나치게 외부로 명분을 좀 삼았다. 근데 신현수 민정수석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해 어떻게 보면 추경 갈등 국면에서 이 갈등을 좀 봉합하려는 구원투수로 들어온 그 임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사의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지가 본인이 생각할 때 내 역할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민정수석의 그 제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에 뭔가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외부로 노출되는 것 자체는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예. 것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면 청와대 참모를 그만두는 게 맞는 거죠.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낸 인사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참모가 그만둬야 하는 것인데 예. 문제는 청와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 뭐 대통령 비서실장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인사가 임명된 지 2달도 안 돼서 나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아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논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번 인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예. 밝혀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걸 너무 길게 끌고 가면요. 굉장히 뭐랄까 야당의 공세도 예. 거세질 뿐더러 정권 차원에서도 아주 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범계 장관의 명확한 입장은 이제 오후나 돼야 저희가 오후 이제 본회의가 다시 속개돼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야당에서는 오늘 좀 질이 벼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박 장관이 일단 대통령에게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직보를 한 건지 이 문제하고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지금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마는 신수석 대신에 이광철 비서관이 메시지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뭐 그것도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예. 이제 야당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정수석실 내에서 하극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이광철 비서관하고 그냥 박범계 장관이 상의해가지고 대략 결정해서 그냥 예.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냥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얘기고 청와대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민정수석실 내부의 갈등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관계는 사실은 이제 사실관계가 조금 확인이 더 필요한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예. 좀 보고요. 만약에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건 청와대 이 시스템 전반이 지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민정수석실이 그 동안에도 뭐 여러 사건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시절에도 뭐 하여튼 감찰 반원들 그 관련해서 논란도 있었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다른 쪽도 아니고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계속 잡음이 터져 나오는 거는 정권 차원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일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뭐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전제한다면 네. 그 부분도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청와대가 지금 1년에 뭐 그 신 수석이 뭐 사표를 낸 사실을 공개를 하고 뭐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제 그 신 민정수석은 나가는 걸 전제로 대략 교통 정리를 좀 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좀 합니다. 네. 예. 근데 민정수석실 내부의 갈등은 일종의 이제 야당이나 이런 곳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공격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부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제 대표적인 조국 전 장관 라인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조국 이른바 조국을 호출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이제 검찰 인사가 그대로 유지가 된 것도 결국 조국 인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정치 공세를 할 때 이게 효과적으로 정치 공세가 예. 먹힐 수 있는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그런 공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지금 이 정도까지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부의 문제에 있어서 이광철 비서관과의 갈등은 명예를 걸고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 얘기할 정도면은 민정수석실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것까지 거짓말하면서 밝힐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권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이른바 조국 사태로 호출하는 효과,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의 갈등, 그리고 이번 인사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 인사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하는 그런 면을 자꾸 부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종의 갈등이나 틈새 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사태를 두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검찰이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발단이 됐다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는데 이 연관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글쎄요. 여러 가지 정말 해석들이 난무하는 상황이라서. 뭐 워낙 이제 이
법무부하고 검찰 간의 예. 갈등이 좀 이제 뭐 오랫동안 장기간 이제 지속이 된 바가 있고 또 뭐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해석이 이제 덧붙여지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오는 거죠. 예. 이게 결국 뭐 권력형 비리 관련한 수사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 백운규 전 장관 그 영장 청구에 대해서 굉장히 뭐 화를 냈다. 뭐 이런 소문도 예.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건 그야말로 소문이기 때문에 아직 확인이 안 된 사실이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그 어떤 추측이나 해석은 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어찌됐건 뭐 이런 그 사건이 지금 이제 불거진 마당에는 청와대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국민들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제 네.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이게 어찌됐건 그 최종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귀착될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그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그걸 최종 조율하는 것도 결국은 대통령의 예.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박범계 장관의 그 안이 마음에 들었으면 곧바로 제거를 할 게 아니고 사실은 민정수석 불러서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번에 박 장관 안대로 갑시다. 라고 사실은 민정수석을 역으로 설득할 수도 있는 예. 그런 거다라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과정들이 조금 생략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그 두 사람과의 그 간의 갈등 관계 부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예. 좀 개입을 못해서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 경우에도 좀 그랬던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솔직하게 좀 국민들에게 좀 양해를 구할 부분은 양해를 좀 구하고 예. 그리고 이제 검찰 인사로 넘어가야 예. 뒷말이 좀 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그 소문성 추측들이 보도까지 되는 상황이라서 오늘 일단은 박범계 장관이 어떤 입장을 좀 분명하게 밝히는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두고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 검찰 인사가 보는 참사라는 싸늘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여당은 이번 인사가 잘된 인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여야 입장 같이 듣고 오시죠. 온갖 인사로서 정권의 비리를 지킬 검사들은 무리하게 그 자리에 두고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전부 내쫓는 이런 짓을 가장 대통령 측근에서 핵심적으로 보좌 하는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하고 사표를 던지고 반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대로 돌아보고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 말기가 다가갈수록 또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큰 화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밝혀둡니다.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 뭐가 확 바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성윤 지검장을 뭐 자천을 시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뺀다거나 뭐 심재철 국장의 책임을 묻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인사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한동훈 검사장을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 그러면 사실 지난 1년 동안의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발동 전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자, 녹취를 듣고 오셨고요. 오늘 아침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 최측근의 반란이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26일에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여기서 이제 청와대 업무 보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신현수 민정수석 불러서 얘기를 듣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 사이에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나갈 일도 없겠죠. 예. 그리고 민정수석이 이렇게 운영회를 연다고 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출석을 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야권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공격일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특히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인사가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예. 과정이 어찌 됐든 누구의 의도이든 간에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굉장히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갈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또한 청와대가 해야 할 역할인데 그걸 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을 받는 것은 뭐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서 그게 뭐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예. 딱딱 100%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일치하지 않는 과정들이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권력 안에서 자신들이
그 권력이 통제되는 범위 내에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자꾸 예.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게 느슨해져서 바깥으로 자꾸 뭔가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집권 말기 레임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미 레임덕이 신호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상황이라서요. 결국은 뭐 이번 사태의 원인이 검찰 인사가 원인이었다는 거는 뭐 확실한 상황인데 김종민 최고위원 앞서 얘기 들어보셨지만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인사 기조를 바꾸게 되면 이게 그단 1년 동안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서 지휘권 발동하고 이런 부분이 전부 부정되게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찌됐건 뭐 직무 배제가 안 됐고 직무 복귀해서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또 신년 기자회견 당시에 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어느 정도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사도 반영을 좀 해주는 게 맞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빚어지는 국면에서 검찰 내부 갈등도 굉장히 격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내부적으로도 지금 사실은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예. 그러면 그 분위기를 제대로 좀 정리를 좀 해서 다 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좀 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제3의 중재안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추미애 전 장관 시절처럼 예. 박범계 장관 시절에도 검찰하고 너무 지나치게 갈등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그거는 정권 말기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최적의 중재안을 찾으려고 아마 애를 좀 썼던 게 아닌가. 자, 그렇다면 뭐 신현수 수석이 좀 거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신현수의 진심도 좀 문재인 대통령이 좀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후에 법사위 속개돼서 박범계 장관의 발언이 있게 되면 저희가 오후 뉴스 시간에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는 또 이 문제로 뜨거웠죠. 최근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야당이 요구한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 표결이 부결되면서 법사위 전체 회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표결 결과 재석 17인 중 찬성 표현을 안 하셨고요. 반대 12명으로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 일정으로 추가하는 서면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국회 왜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유명무실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저희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규탄하고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지금부터 서초동으로 출발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만나서 사퇴를 촉구를 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하도록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자, 가시죠. 네, 이렇게 조용히 보내드릴 거예요. 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가셔서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방탄 국회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에 동의하지 못한 것은 정말 우리가 가장 큰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상권 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지 개인을 보호하거나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두 가지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 그리고 국회 출석 문제 좀 다뤄볼 텐데 먼저 어제 야당 의원들 회의장에서 저렇게 퇴장하고 진짜 대법원을 찾아가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 대법원장 사퇴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야당에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 물론 이유는 좀 다릅니다. 이유는 다릅니다만 이 정도 됐으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서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진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원하는 것인가요? 글쎄요. 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 다시 또 새로운 대법원장 임명되면 6년 또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과연 진심 어린 행동이냐 이거를 좀 물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물론 국회가 대법원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 지금 이제 표결하잖아요. 예. 표결에서 대법원장이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긴 한데요.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갔어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요구처럼 나가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대법원장 그만두시오, 사퇴하시오. 이런 모습들을 만약에 대법원의 식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직 판사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 자체가 대법원장은 이제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그거는 상권 분립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 자체가 입법부에 가서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대법원장으로서의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야당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김명수 대법원장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올 때 굳이 피하지 않고 만났잖아요. 만나서 사퇴할 뜻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뭐 다음 달 초에 전국 법원장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법원장 회의 때 지난번에 이제 지금 거짓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좀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나면은 6년 임기 새 대법원장을 현 정부에서 임명하는 거 이게 야당의 딜레마다 이 얘기 해주셨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정치적인 고려를 할 사안은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야당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사법농단 사태 때도 양승태 대법원장도 뭐 물론 안 나왔고요. 이걸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화를 시키는 거다. 이제 백혜련 의원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양쪽 주장 다 지금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했으면 법관 탄핵은 왜 했나요? 그러니까 법관 탄핵하게 되면 법관들이 당연히 자기 검열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당 눈치 보게 되고. 그런 걸 노리고 지금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좀 조금 전에도 뭐 얘기했다시피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퇴 바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퇴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사퇴 공세를 지금 펼치는 그런 그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문제 정치권의 이제 그 여야 반응을 차치하고 이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들 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다라고 저는 봐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탄핵 얘기가 오갔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어찌 됐건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지금 거짓 해명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제 국민들을 기만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민하고의 본인하고의 관계, 사법부 수장으로서 본인하고 국민하고 관계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좀 고민해야 된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퇴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그 입장을 밝혔다고 하잖아요. 법원 내부방에. 그러니까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게 과연 사퇴할 만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2년 전에 탄핵시켜야 했었어야 하는 걸 지금 선거 앞두고 탄핵하려고 하니까 지금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글을 보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좀 수긍을 하게 되던데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사의 목소리를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가 목전이라서 어제 저희가 다뤘던 불법 사찰 문제도 그렇고 오늘 다룬 이 대법원장 사퇴 문제도 그렇고 여야 공방이 더 치열해진 이런 느낌도 듭니다. 자, 재보선 얘기 조금 해볼 텐데요.
자,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오늘 관심사안 오후 4시에 시작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의원의 이른바 제3지대 단일화 토론인데요. 특히 오랜만에 많은 이목이 쏠리는 생중계 토론에 나서는 안철수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안 대표 꽤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측근 권은희 의원 인터뷰 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께 다가가야 되는지 늘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안철수 대표께서 뭐 토론에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토론은 연습하는 것보다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된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총선 이후에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시민들께서 안철수 대표의 그 발언과 메시지를 듣고 아주 속 시원하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시면서 소통과 공감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토론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대표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가 진행자도 질문을 했지만 눈썹 문신도 했고 이거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과정에서 문신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권은희 의원 얘기 들어보면 소통, 공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좀 강철수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결국 성적표를 받는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계 은퇴도 했었고 나름 이제 그동안 와신 상담 준비의 기간을 이제 거쳤다라고 본다면 준비가 얼마나 지금 잘 돼 있는지 그 사이에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말을 잘하느냐 마느냐 사실은 그 문제는 중요하진 않죠. 언제나 우리가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만 말재간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컨텐츠다. 컨텐츠가 강하면 말이 어눌해도 그 진심이 전달이 되고 감동을 받게 돼 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 대표가 토론에 약하다 이런 고정관념이 좀 있는데 이걸 깨트릴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인데 이종훈 평론가 보시기에는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진심이 얼마나 전해지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전 별로 그렇게 큰 이변은 없는 토론회가 될 거라고 봐요. 이변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4년간의 평가와 대안을 가지고 토론을 주제로 삼는 것인데. 주제는 그렇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두 사람이 싸울 게 뭐가 있겠어요.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방어전을 어떻게 잘 치르는가에 관한 문제일 거예요. 금태섭 전 의원은 최대한 공세적으로 나가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서로가 서로를 꺾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연 그렇게 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한 번 토론회로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금태섭 전 의원이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을 드라마틱하게 확 뒤집어 엎을 수 있겠느냐. 토론회 한 번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주제가 문재인 정부 4년간의 평가와 대안이기 때문에 뭔가 두 분이 공감을 벌이기에는 조금 각을 세울 게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정적으로 토론회를 하려고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가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어떤 약점을 파고들어서 논리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토론회를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최대한 하여튼 준비된 자세로 나가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한 토론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막 날선 공방이 이루어지거나 그럴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제가 좀 짧게 한마디 보태면요. 그러니까 토론을 한 차례밖에 안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박원순 시정의 잘못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이 되면 뭘 할 거냐. 그 부분에 오히려 더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전히 정권 공격에 이제 아마 좀 초점이 맞춰서 토의가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번지수를 좀 잘못 찾은 거 아닌가? 두 분 다 지금 주제를 잘못 잡았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계신데.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차례 토론회가 뭡니까? 한 차례 토론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 한 번 더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25일에 한 번 더 열릴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글쎄요. 과연 그 동의가 될까요? 저 동의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토론회에 지금 자꾸 묻혀가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먼저 사실은 국민의힘 민주당 토론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토론회를 열어서 분위기를 이끌어갔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렸다. 차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토론 주제를 잘못 잡은 게 아니라요. 토론 주제를 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처를 덜 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군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후 4시에 시작해서 1시간 40분에 걸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아마 국민들이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 내용 아마 내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 오늘의 정치권 소식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 속에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막바지 한파는 내일부터 점차 풀리겠지만 이번에는 동해안에 양간지풍 형태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예, 오늘도 찬바람이 매섭습니다. 기온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오늘 아침도 어제와 비슷한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북서쪽 찬공기 영향으로 설악산 기온이 영하 21.8도까지 떨어졌고 철원 영하 14.2도, 서울 영하 10.6도, 부산 영하 7.2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았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도 등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추위 지나가고 나면 이제 한겨울같은 한파는 없는 겁니까? 네, 이번 한파가 풀린 뒤에 이달 말까지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봄을 앞두고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내일 한파가 풀린 뒤에 주말에는 서울 등 내륙 낮 기온이 15도 가까이 올라서 4월 초에 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후 다음 주 중반쯤 영하권 아침 추위가 찾아오지만 예년 기온의 1, 2도가량 밑도는 수준으로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동해안 쪽에 강한 바람이 불 거다 이런 예보가 또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영동 등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부터 바람이 무척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양간지풍 형태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고온 건조한 양간지풍은 보통 2월 말부터 5월 사이에 영동 등 동해안 지방으로 이어지면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됩니다. 현재 영동과 경북 동해안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내일은 초속 30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면서 강풍 경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는 대형 산불 주의보가 발령 중이어서 입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이 최악의 한파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물론 대규모 정전 사태와 석유, 정제유 생산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이 됐습니다. 끝없이 내리는 눈에 도로도 집들도 파묻혔습니다. 한쪽에 치운 눈만 해도 어른 허리 높이만큼 옵니다. 겨울 폭풍이 몰고 온 북극발 강추위로 미국 본토 4분의 3이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CNN은 2003년 이후 가장 넓은 지역에 눈이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눈도 눈인데 역대급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유마 영하 41도, 캔자스주 노턴 영하 31도 등 곳곳에 최악의 한파가 닥쳐 미국 2천여 곳에서 최저 기온 기록이 깨졌습니다. 인명피해와 정전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일주일 새 사망자는 급증했고 강추위에 발전시설이 잇따라 멈춰 18개 주 550만 가구가 전기가 끊겼습니다. No Wi-Fi, no nothing, no internet, but everybody needed to eat. We had our camping stove out on the stove and tried to be as safe as possible. That about 400,000 households power will be restored sometime today. Now that will be a significant improvement. 그러나 여전히 정전 상태인 곳이 많고 혹한 속에 상당수 정유업체가 문을 닫아
하루 4,500만 배럴의 석유 정제유 생산이 중단되면서 에너지 산업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텍사스 등 7개 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차질에 공장 폐쇄, 항공편 중단까지 몰고 온 최악의 한파. 일부 학자들은 이번 한파로 인한 피해가 우리 돈 1조 1,00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중남부에 폭풍과 폭설을 동반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 해안가에서는 바다 거북이 3천여 마리가 기절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최근 며칠에 걸쳐서 텍사스주 섬 사우스 파드레 해안가 곳곳에서 미동이 없는 바다 거북이 3,500여 마리가 발견돼서 구조됐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텍사스의 평균 겨울 기온은 영상 10도 이상인데 최근 이상 기온 현상으로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에 약한 거북이들이 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북이들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구조대의 자가용과 보트로 보호시설로 옮겨져서 지금 회복 중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오늘 0시 기준 어제 하루 국내 확진자는 621명으로 전날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발생은 590명, 해외 유입은 31명입니다. 서울 179명, 경기 237명, 인천 16명 등 수도권에서만 4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강해 미국의 뒷마당으로까지 불리는 중남미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활발한 백신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자국민에게 백신 공급을 집중하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도상국을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중남미 각국의 러시아와 중국산 백신이 속속 날아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으로 예방접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000만의 분량의 백신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Hemos aprobado la vacuna Sputnik V. Mañana, jueves 18 de febrero, arrancamos la vacunación de todo el personal sanitario del país. Y el personal 현재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멕시코, 니카라과,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6개 나라가 스푸트니크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스푸트니크 백신의 면역 효과가 91.6%로 미국이나 유럽의 백신에 거의 육박한다는 내용이 국제 학술지에 실리면서 칠레나 콜롬비아 등 친미 성향의 국가들도 구매 협상에 나섰습니다. 중국 백신 역시 중남미에서 점점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칠레, 멕시코, 페루 등이 중국 제약사의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La vacuna CoronaVac de la empresa china Sinovac ya recibió autorización de uso de emergencia. 우루과이와 볼리비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백신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서구 국가들이 자국 생산 백신을 자국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중남미 공략에 공을 들인 것입니다. CNN은 이러한 움직임은 코로나 이후 세계 질서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남미에서 미국의 위신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을 넘겼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 이후 대응 방안까지 철원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틀 연속 600명대 확산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 짧게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설 연휴 전후로 좀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이번 주에 초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설 연휴의 이동에 의해서 가족 감염이 일부가 반영이 됐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3차 대유행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지역사회 감염의 여파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확산의 원인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이 설 전후로 검사량 그리고 확진자 변화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이 왼쪽이 연휴 전 검사, 그리고 가운데가 설 연휴 검사, 그리고 맨 오른쪽이 연휴 뒤 검사 건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실제 연휴 전 검사 건인 2월 10일, 11일 발표에서 한 400에서 500명대로 증가를 했었고 확진자가 그리고 설 연휴 기간에 검사 건수도 줄고 확진자도 감소를 했다가 연휴 뒤에 이제 평일 수준 검사가 되면서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잠복기를 고려하면 뭐 설 전에 어느 정도 확산이 됐고 연휴 사이에 진단이 안 됐다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설 연휴 전후로는 사람들이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축적이 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밀폐된 공장이라든지 기숙사에서 감염 사례를 보면 그동안의 그 무증상 감염이나 그러한 지역사회 감염이 축적된 영향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또 방역이 잘 되는 대학병원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 감염이 많다는 걸 또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또 노숙자 쉼터센터 양성률이 1%가 넘는 것은 수도권에서 그만큼 무증상 감염이 많다는 예시를 나타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감염 확산은 충분히 확산의 그 고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충남 아산의 귀뚜라미 공장발 감염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일 공장으로는 최대 규모 확산세인데 단체 생활 그리고 온풍기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공장에서 주로 외국인 거주자들이 공동 기숙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공장 쪽에 이제 온풍기 같은 것은 자주 소독이나 검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감염이 많이 됐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숙사 생활은 가족 감염처럼 식사나 화장실 모든 걸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물건도 같이 사용하죠. 그 과정에서 집단 감염이 되었고 시기적으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장발 확산 또 예방하려면 이 대책도 중요할 텐데 뭐 공용 공간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뭐 사용 뒤에 손 씻기 그리고 타올 같은 물품은 개인 걸 꼭 쓰고 이외에 좀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식사할 때는 최대한 조금 격리된 상태에서 식사할 때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되고 2명 이상 있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공동 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는 아마 그것이 가장 지켜지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로 인한 감염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도 외국인 거주자나 이런 집단적인 공장에서 감염 사례가 있었지만 정부 당국이 요양시설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 거주자의 공동 생활에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 생활을 하는 구치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꼭 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상황도 심각합니다. 13일 밤에 이 직원,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해당 병원이 속한 지자체에서 남양주시에 통보한 게 15일. 그래도 그 전수검사가 그래서 늦어졌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13일 확진 후에 이틀 정도 걸렸는데요. 그 이유가 연휴 기간 동안 근무 인력이 부족했고 또 집단 감염이 생긴 병원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감염 처리가 되어서 순위가 밀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개인적 감염은 뒤로 밀린다는 그 자체가 지금 방역에 허점이 있는 것이고 이 공장 같은 경우는 17개국의 여러 명들이 지금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전국 단위로 모임도 갖는 곳입니다. 아마도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또 한 고리가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의 경우에는 확진자 급증이 뭐 일시적인지 재확산인지 이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아직까지는 이런 입장입니다.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대규모 집단 감염 영향으로 600명대가 기록되긴 했지만 뭐 4차 대유행으로 보긴 어렵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4차 대유행은 아니고 3차 대유행의 여파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여파가 연휴 동안의 확산세와 그다음에 단계 완화에 따른 확산세가 맞물린다면은 3월 초부터는 4차 대유행이 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방역의 고리를 조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에서는 지금 이 월요일이죠. 15일부터 이 완화했던 거리두기 단계 조정 관련해서 그게 지금 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잠복기를 고려하면 사실상 아직까지는 이게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고 이제 향후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잠복기를 고려하면 설 연휴에 어떤 그런 확산세는 일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만 단계 완화에 의한 확산세는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오늘 오전에 거리두기 체계 관련 이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지금의 5단계 체계 간소화하고 이 단계 각각의 기준 낮추고 또 다중이용시설 방역도 아예 집합 금지 대신에 인원 제한 등으로 조정을 하겠다. 뭐 대신 수칙 위반 시에 제재는 강화하겠지만요. 자, 이 같은 접근 방식에 대해서 뭐 우려도 나오고 또 생계 어려움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국민이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단계가 단순화되어야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런 쪽으로 생활방역 플러스 3단계로 아마 완화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대규모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모임을 더 한 4인 이하로 해외처럼 사적 모임을 규제를 할 것 같습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규모를 줄이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위해서 영업은 어떤 일부 허용을 하겠지만 만일에 방역수칙 위반에 의해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을 할 예정인데 2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만일 방역수칙에 어긋났다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만일에 확산세가 지속이 된다면 필요시에는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일부에서는 집합금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이 실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어떤 지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카페, 주점 등에 이렇게 묵식, 식사할 때 대화를 하지 말고 마스크는 반드시 대화 시에 써야 된다는 이러한 홍보 포스터, 스티커 등을 조금 부착을 해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위반 시에는 행정이 강화된 그런 지침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공장발, 병원발 그리고 가족발 감염까지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지역사회에 더 퍼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방역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네, 설 연휴 동안 지방이나 여행지를 다녀오신 경우는 증상이 있건 없건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는 걸 권유드리고요. 예. 우리가 백신을 맞기 전까지 앞으로 2달 동안 최대한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아무리 불편하셔도 2명 이상이 대화를 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설 연휴에 이동하셨던 분들 꼭 검사 요즘 임시 선별 검사소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동안 조폭 출신을 낀 현직 경찰관과 법원 공무원의 마스크 판매 사기 의혹 관련 연속 보도를 해왔습니다. 경찰관이 불법 마스크 관련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경찰 내부에선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안윤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지난 15일부터 지금 연속 보도를 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주요 내용을 먼저 좀 정리해보고 갈까요? 네, 오늘까지 총 이제 4편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월요일 날 나갔던 1편에서 사건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대량 구매를 원하던 그 구매자 피해자 차모 씨가 이제 조폭 출신 송모 씨하고 현직 경찰관 A 씨에게 속아서 2억 원을 현재까지도 받지 못해서 날릴 위기에 처한 사연을 다뤘습니다. 차 씨는 현직 경찰관이 마스크 판매에 개입한다?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살짝 갸우뚱하면서도 오히려 반대로 경찰관이 보증을 하니까 적어도 돈을 떼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믿음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하지만 이제 1년 가까이 마스크는커녕 이제 돈도 한 푼도 이제 돌려받지 못하게 되니까 참다 못해서 고발장을 이제 제출을 했고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 이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경찰관 경력이 30년입니다. 이제 은퇴를 얼마 안 앞두고 이제 있는 상황인데요. 그 수사에 대해서 이제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범에게 이제 이런 저런 지시를 하면서 본인은 수사망을 이제 빠져나가려 한 정황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거가 이제 2편 화요일 날 나갔던 2편이고요. 근데 이제 이들은 차 씨에게는 이렇게 마스크를 팔 것처럼 하고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구매자들한테는 실제 판매책으로서 불법 마스크를 판매한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정황이 드러나서 사실상 무허가 마스크를 판매한 정황, 이게 3, 4편에서 이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네, 이런 사기 사건이 사실관계 참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있고 법원 공무원이 있고 조폭 출신 이제 판매책이 있고 송모 씨가 있고 그런데 이 경찰관이 지금 모든 돈은 이 조폭 출신 판매책이 다 챙겼다. 나와는 좀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실제 이제 제가 전주에 내려가서 이제 해당 경찰관을 만나서 해명을 들어봤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폭 출신 송모 씨는 2억 원 가운데 자신은 8천만 원 가량을 썼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그 경찰관 A 씨에게 줬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해서 줬는데 이 조폭 출신 송모 씨가 돈을 인출할 때마다 그 내역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 사진을 다 찍어놨다. 그렇게 하면서 증거 자료를 이제 저한테 좀 보여주기도 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인출한 사진만 찍었다는 거죠? 예, 인출한 돈 사진만 찍었다는 겁니다. 이 전달된 정황은 아직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돈을 이 사진을 당신이 가졌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예. 제가 되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의 통신 기록을 보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돈을 뽑기 전에 누구랑 통화를 했고 그리고 기지국들이 다 추적이 되는데 예. 기지국을 추적하면 내가 누구와 만났는지 나오니까 그건 입체적으로 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거는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 그리고 이건 경찰 수사로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각종 증거 자료를 이제 경찰에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증거 자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계좌에 찍힌 돈도 1,4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돈에 대해서는 그 해당 경찰관 A 씨는 원래부터 받을 돈이었다. 조폭 출신으로부터 원래부터 받을 돈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무슨 돈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제 설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번 사기 사건과는 경찰관은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사에 미처 담지 못한 새로운 녹취록이 있으니까요. 그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가 이렇게 약속 어기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이렇게 돼버렸는데 내일 그 2시에 딱 통장 정리해서 내일 2시에 입금해준다고 하니까 내일 2시까지만 계시죠. 내일 2시요? 예. 어차피 물건을 다 끝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돈 때문에 내가 지금 열이 받아가지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 내가 지금 말도 안 나오네. 그러니까 내일 2시까지만 좀 계시죠. 그 정확하게 시점을 특정하면 지난해 5월 19일까지 이제 2시까지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확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본인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 취재진으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갔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들어봤지만 이 현직 경찰관 목소리고 마스크 사기 피해자 목소리입니다. 둘이 통화를 한 건 이제 사실인 거고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어쨌든 경찰 신분으로 지금 마스크 판매에 발을 담갔다. 여기까지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경찰 업무 이외에 다른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제64조를 보면 그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이제 영리를 가진 목적으로 이제 업무를 종사하지 못하게 돼 있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당이 3명 있습니다. 조폭 출신 경찰관, 그다음에 판매책 법원 공무원이 있는데 이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한 공장장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네. 공장장 이제 새로운 공장장이 있는데 예. 이 공장 대표가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하나 해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은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 본인은 이 판매책 3명에게 불법 마스크를 제공한 적이 없고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 다만 그 사람들이 내 공장 외에 다른 공장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거래한 내역은 있다. 그 일부는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장장 입장에서는 본인하고 이제 선을 그으면서 저들이 알아서 판매를 한 거지 난 상관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공무원 2명이 마스크 판매에 개입됐다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지금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경찰관 본인은 뭐 부인을 하고 있지만 자, 뭐 어떤 이력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이런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정확한 경찰 임용 연도는 제가 확실히 취재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공범들에게 내가 전주 완산경찰서에서만 30년 있었는데 정말 부끄럽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강력팀에만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연쇄살인범 혹시 최신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예, 그 아내의 지인과 그 또 다른 여성을 연달아서 이제 살해한 그 연쇄살인범 최신종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당시에 추적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강력팀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경찰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폭 출신 송모 씨가 이제 피해자 차 씨에게 이제 그 우리 삼촌이 보내준 거라면서 이제 그 최신종 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을 또 이렇게 보내주더랍니다. 이런저런 정황을 보니까 이제 피해자 차 씨로서는 이 진짜 경찰이구나,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기사만 봐도 이 경찰관이 사기 행각에 이제 가담한 정황은 좀 보이는데요. 경찰 수사도 한참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해당 경찰관 근데 현직에 있다고요? 예, 아직도 현직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제 명예퇴직이나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현직에 있는 건 맞는데 다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데 아직 그런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이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이 경찰관에 대한 인사권은 전북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 성북서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도 안 되고 수사의 기밀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한 내용을 보고 전북청에서도 좀 새롭게 저렇게까지 심각했구나라는 그렇게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북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예. 조치를 일단 특별한 조치 없이 강력팀에서 그 지구대 쪽으로 파출소 쪽으로 발령된 조치밖에 하지 않았고, 근데 다만 아직 좀 찜찜한 건 취재진 입장에서는 찜찜한 거는 그래도 이제 어떤 파출소에서 가장 대민 업무를 하면서 그 사건 처리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게 저희로서는 쉽게 납득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퇴직을 하면 징계를 못 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연금이나 퇴직금 불이익이 없으니까 일단 네. 유지는 시키는 건데 네네. 그 외에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네네. 자 지금 경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기사가 나가고 이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제가 이제 경찰청이라든가 전북청 내부의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찰 지도부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새 이제 뭐 정인이 사건이라든가 이용구 폭행 사건 뭐 이런 예. 사건들로 부실 수사 의혹이 이제 경찰이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 뉴스가 나오니까 이거 엄벌해야 되겠다. 이 건은 정말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우리 자정 차원에서는 이건 정말로 엄중 대처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게 워낙 그 경찰청 내부에서 쉬쉬하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워낙 치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 그래서 이제 사건이 대체 어디서 새서 이렇게 우리가 보도를 하게 됐냐, 뭐 이게 경찰이나 검찰 단위에서 센 거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의 눈초리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한 경찰 관계자가 한 말인데요. 이제 경찰 관계자는 이제 어쨌든 비리 경찰관도 이제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다,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 자정 활동으로 달라. 예. 우리 비리는 우리가 스스로 이제 뿌리 뽑는 노력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권력기관 개편 작업으로 경찰의 권력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경찰에 이렇게 수사 종결권까지 줘도 되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 종결권 문제가 있어서 예.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제 댓글들이나 이런 반응들을 보면 이게 뭐 아예 범죄를 저지르는데 경찰들이 이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 그 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막 힘들어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줄도 몇 시간씩 사고 서야 되고, 그다음에 구하지도 못하고 인터넷엔 동이 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판매 사기도 극성을 부렸고 가짜 마스크도 극성을 부려서 경찰이 특별단속팀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동료 경찰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뒤에서 다른 경찰관은 판매 사기를 저지르고 또 예. 불법 마스크를 판매한 정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 이제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댓글 반응에서도 그런 반응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대체 누굴 믿으란 말이냐, 그렇게 단속한다 그랬고 뒤로는 이게 뭐냐,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사권 종결과 관련해서는 이게 한 개인의 일탈로 봐야 되지, 예. 전체적인 이제 검찰 수사 뭐 경찰 수사 이런 부분은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요거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너무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별개의 뭐 이런, 사안으로 봐야 된다. 예,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반론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향후 수사 전망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최근 그 조폭 출신 송모 씨가 구속이 됐고요. 그 현직 경찰관하고 법원 공무원에 대해서 조만간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식약처에서 이들이 제출한 그 가짜 시험 성적서, 저희가 이제 3편에서 주로 다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식약처 내부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예.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이 같은 일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취재까지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지금까지 사이버 안윤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눈과 얼음이 녹는다는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막바지 한파가 기승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4.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9.4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막바지 추위는 내일 낮부터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완전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내륙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 산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에는 저녁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이 1도, 대전 2도, 대구는 3도에 그치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4월 초순에 해당하는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릴 것으로 보여서 KF80 이상 마스크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m 이상의 고온 건조한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대형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